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는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의 해설을 오늘은 건강경 제10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경 가르침에 대한 그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론이 있다면 서론은 무엇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건강경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것은 건강경 처음에 건강경 3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이제 2분의 그 여쭙죠. 이제 사람들이 안우 따라 삼약삼벌이 마음을 내고자 한 데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머무르는 것이 먼저고 항복받는 것이 나중이고, 즉 머무르는 것을 먼저 대답해야 되고 항복받는 것을 나중에 대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경 제3분에 항복받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건강경 3분에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하시면서 항복의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건강경 3분에 일단 항복의 방법을 설명하신 뒤에 건강경 4번부터는 머무르는 방법을 쭉 얘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는 먼저 항복이 먼저니라, 깨치는 게 먼저니라, 깨치고 나서 말하자면 보림하는 것은 나중이니라, 머무르는 것을 보림으로 보셨던 거예요. 보림하는 것이 나중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깨치는 방법을 건강경 3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무르는 방법, 즉 보림하는 방법은 4번부터 4, 5, 6, 7, 8, 9 지난 시간에 했던 9번까지는 다 깨친 것에 대한 보림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도인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제 건강경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전지전능하다라면은 닦아서 전지전능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전지전능한 것을 자각하고 자신감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가열애께서는 항복기심을 먼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고 본래 전지전능하고 분별만 바치기만 하면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것을 깨우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셨습니다. 깨우치고 분별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데 바치는 것이 바로 머무르는 겁니다. 머무르는 것이 건강경 4분, 5분, 6분, 7분, 8분 쭉 해서 9분으로 와서 지금 10분의 머무름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구절이 머무름에 대한 결론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으시죠. 근데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응무소주, 이게 무소주가 주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건강경 10분은 즉 밝아지는 가르침, 즉 보림의 결론이라면은 건강경 10분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10분의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하면 건강경을 통해서 이제 도인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는 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도 이런 지침이 똑같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유능한 정치인이 되는 길, 유능한 경제인이 되는 길, 유능한 교육자가 되는 길, 유능한 과학자가 되는 길,
그 모든 것이 1, 2, 3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금강경을 통한 도인의 길, 이것도 1, 2, 3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1, 2, 3의 원칙은 그만큼 밝아지는 길, 유능하게 되는 길, 지혜로운 길의 대원칙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원칙적인 이야기가 금강경 10분에 있다라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금강경을 통한 도인이 되려면은요, 금강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시함은 하면서 나오는 금강경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금강경 방법으로서 깨닫는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금강경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한자를 해석해야 되고 한자를 해석한다고 그렇게 다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혼자 연구해도 좋지만은 잘 모른다면은 아주 지혜로우니 나가서는 밝은 선지식을 통해서 완전한 이해를 위한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자꾸 가서 여쭙고 질문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들어와야 돼요. 금강경은 바로 이런 뜻이로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아지는 거로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항복기심이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요, 요게 꼭 필요해요. 요게 많은 해설서들이 이제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말씀의 역사 및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왜 역사가 필요하고 왜 철학이 필요하냐. 저는 이 금강경 공부에 대한 역사나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 공부를 좀 했어요. 세상에서도 소위 그 자연과학 쪽, 우리 세상의 공부는 요새 과학 시대가 돼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크게 나누지 않아요. 또 예술 분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자연과학 쪽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취미를 가지고 과학이라는 과목을 즐겨 공부했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에서는 물리니 화학이니 생물이니 이런 과목으로 해서 이제 자연과학을 접속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에 약간 취미가 있다고 해서 대학도 그쪽으로 이공계로 진학을 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순수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갔었고 거기서 논문도 꽤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제가 깨친 게 참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자연과학의 유능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 지식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정말 백과사전처럼 모르는 것을 척척 다 대답하는 만능 퀴즈 왕의 과학자라 하더라도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없고 따라서 노벨상 같은 과학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걸 알았어요. 과학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몰랐고 대학 때도 몰랐고 대학원 때도 몰랐습니다. 많은 박사들은 그 과학의 철학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저는 어떻게 과학 역사에 대한 과학사에 대한 과목을 정규 과목이 대학원에서 물리학과나 화학과 또 뭐 생물학과 이런 데서 자연과학사 역사를 가르치는 데가 없더라고요. 미국 대학 유명한 대학에서는 과학사라는 과목을 커리큘럼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사를 조금 공부하고 보니까 과학 지식은 과학 발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과학의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발견,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지식을 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면 A 학점 맞고 A 플러스 학점 맞고 뭐 이러면 다 천재라고 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천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 갖고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한 역사라는 과목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과학사라는 그런 커리큘럼이 생긴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특히 하버드 대학의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분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써서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일어났습니다. 즉 과학은 지식이 많아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혜가 우리말로 이해하기 쉬우면은 혁명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발전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린 요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요, 학문과 도를 많이 구분을 합니다. 특히 노자에서는 학하고 도를 굉장히 구분해요. 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꾸 플러스 시키는 게 학이라고 그래요.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꾸 비워가는 게 도래요. 근데 자꾸 비워가다 보면은 자기 본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서 모를 것이 없이 다 알아지게끔 이렇게 되는 게 도라는 겁니다. 학이라는 것은 자꾸 플러스 시키지만은 아무리 플러스 시켜도 모를 것이 없는 경지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학문과 도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동양 학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쭉 발전이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만 있으면 과학이 발달하는 걸로 쭉 알고 왔는데, 근래 와서 과학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쭉 해보다 보니까 과학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과학이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과학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과학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통찰력, 창의력, 지혜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깨쳐서 된다. 이렇게 됩니다. 즉 깨쳐서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만이 뛰어난 과학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의 기존의 선입견을 가지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새로운 원리를 발견이나 발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라, 놔라, 비워라. 이렇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가 드러나서 뛰어난 원리를 발견하고 발명을 하게 돼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이제 즉 하버드 대학의 교수 토마스 쿤의 논리인데, 이것은 본래 그 사람이 케미스트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 유학한 사람들은 그 토마스 쿤의 즉 화학자, 케미스트인데 그 화학자가 말한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정치학도, 경제학도, 교육학도 등 모든 학문에 있어서 다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즉 모든 학문의 발전은 지식이 쌓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즉 깨달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철학 강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 강의를 하려니까 이렇게. 그럼 이 그 창의력이나 뭐 이런 지혜,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역사와 철학이라는, 즉 문사철이라고 우리 배웠죠. 인문,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구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업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고로는 삼성보다 훨씬 큰 기업체에서는요, 이공계 학생을 안 뽑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공계 학생들이 취직이 잘 되고요. 인문학 또는 취직이 안 됩니다. 뭐 영문과 나와서 취직됩니까? 국문과 나와서 취직됩니까? 역사학과 나와서 취직 안 되죠. 철학과 나오면 완전히 백수입니다. 그런데 미국 구글 같은 데서는 왜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자 출신들 더 많이 쓰느냐? 그 사람들은 그 단순히 써먹고 일회성으로 써먹는 지식은 적을지 몰라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지혜는 역사와 철학에서 나오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공계, 지식이 많은 것은 로봇가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이 그때 그런 사람은 돋보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이루느냐? 역사를 알아야. 즉 과학에서도 뛰어난 과학자가 되려면 과학사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제 과학사를 대학에서도 그런 커리큘럼이 없었습니다. 과학사 전공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학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뛰어난 논문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던 거예요. 제가 철학과가 아니라 과학을 전공으로 했는데 뿌리쳐 쭉 들어가 보니까 과학의 뿌리는 결국 철학에 있고 그 철학의 배경에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는 것이 금강경 10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완전한 이해를 해서 도인이 되려면은 우선 글자 해석은 해야 돼요. 글자 해석도 못하면서 도인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글자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글자 해석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아는 사람한테 잘 안 되면 깨친이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개는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금강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이게 우리 생활에도 필요하고 밝아지는 데도 매우 필요하구나. 이런 감이 잡힙니다. 근데 이것은 금강경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도가 되려고 그래도 그렇고 정치학도가 되려고 그래도 그렇고 경제학도가 되려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는 절대로 어떤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되는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뒤에는 금강경 말씀의 배경의 역사와 철학을 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금강경이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과학이나 물리나 화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나 화학의 역사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역사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거의 역사 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전 대학원 이후에 나중에 학문연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역사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느냐. 어떻게 해서 파라데이가 이런 전기의 법칙을 발견했느냐. 그 역사를 알면은 그 뒤의 것을 창의성 있는 논리를 발견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근데 지식을 아무리 미분, 적분 잘 풀고 응용 문제 풀고 퀴즈왕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 뛰어난 원리는 못합니다. 즉 역사를 알고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요걸 안 뒤에는 그 뒤에는 금강경 말씀을 여기 선지식이 꼭 필요해요. 다른 물리나 화학 같은 것에도 선지식이 필요하겠죠. 자연과학도가 되고 정치학도가 될 때도 선지식이 필요하겠지만 금강경은 특히 선지식의 지시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깨달으면 이게 도인이 나오는데 이건 금강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하면 노래만 잘한다고 절대로 그 뛰어난 예술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림만 잘 그린다고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는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뛰어난 작곡을 할 수가 있고 뛰어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이는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 그래요. 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철학도 하고 물리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맥락이 다 같습니다. 예술도 예술에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면 그것만 꿰차면은 미술 잘하는 사람이 음악도 잘하고 저는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과학 중에서도 철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물리학을 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나가서는 정치학, 경제학도 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만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강경이 뭡니까? 지혜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학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학문하고 별개라고 생각한다라면 제가 오늘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이라는 제목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또 학문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학문하고 무관한 것이 금강경이라면은 또 이런 제목으로 제 강의할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략 아시고 잘 모르신 분은 이 방송을 되풀이해서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꾸 궁금하시면 방송 되풀이하시고요.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을 했고 논문을 썼고 특히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논문입니다. 대개 국내 사람들이 과학도들이 논문 쓸 때는 제일 저자 그걸 갖다 대개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뿌리를 쭉 찾아 올라가면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에서부터 쭉 찾아서 논문을 쓰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순수하게 독창적으로 한국의 직관에서 출발했죠. 지혜에서 출발해서 한국 토종 논문을 써봤던 경험을 비춰본다면은 과학 발전은 반드시 지식이 많아서 되질 않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의 배경은 역사와 철학이더라. 이것을 확실히 실감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금강경 공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강경 10분에는 왜 보살이 되는 말이 등장했느냐 하면서 금강경의 역사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딱 던져요. 아, 금강경 하려면 무조건 뭐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뭐 해석을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금강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니라. 이런 그 키워드, 역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키워드를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해서도 이 철학을 알고 금강경을 읽어야 되느니라.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철학의 키워드가 금강경 10분에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장엄 물토니 또 실무소득이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금강경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얘기가 지금까지 너무 현학적이고 좀 딱딱하다라면 지금부터 좀 실감나고 쉬운 이야기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금강경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금강경 10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해석을 한번 해야 돼요. 자, 이제 금강경 10분이 어떻게 해석이 됐느냐 하면은 이제 불고 수보리 하사대,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말씀 드리기 전에 금강경 9분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수다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아라한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기 9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0분에 딱 와서는 보살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살은 우리 굉장히 자주 듣던 얘기예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라한이니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함이니 아라한 같은 것은 경전에는 나와요. 경전은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은 수다원이다. 저 사람은 사다함이다. 저 사람은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남방불교, 즉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서를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소승불교 쪽의 사람들, 특히 미얀마 쪽에 위파사나 하려고 많이들 가요. 그러면 거기 그 위파사나에 아주 거기가 골수입니다. 즉 소승불교인데 거기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아란이에요. 우리 저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데서는 불자의 최고의 목표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지만 지금 미얀마,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서는 최고의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봅니다. 뭐 부처도 있지만 부처보다도 아라한을 더 중시 여기는 거고 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9분까지는 이런 말이 등장하다가 10분에 와서는 우리가 익숙한 보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성자들과 보살이라는 보살도 성자 아닙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성자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는 지금도요. 저는 불교학자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지금 아라한이 더 뛰어나요? 보살이 뛰어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교학자들은 보살이 더 뛰어나지. 근데 아라한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최고라고 하는데 아라한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보살과 아라한의 차이가 있으며 무슨 근거로 보살이 아라한보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요. 저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인만이 대답할 수 있고 부처님만이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도 모르죠. 이건 도인의 경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밝은 스승의 말씀을 미루어서 예측한다라면은 이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성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 당시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굉장히 고통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인도에 한 2번 가서 한 보름 이상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덥고요. 날은 뭐 보통 올라가면 40도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한여름 같은 때는. 그리고 비는 뭐 아쌈 지방이라고 그래서 1년에 10,000mm가 내려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많은 그 대중들이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통이고 무엇보다도 고통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속마음은 본래 마음 닦아서 우리가 본래 부처님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마 서가열의 참뜻이었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은 본래 부처니라. 마음 닦으면 본래 부족한 부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준들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면과제는 우리는 지금 우리도 그런 얘기하면 매력이 없어요. 먹고 살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되게 많은데 오늘 빚쟁이가 찾아오는데 우리더러 전지전능해. 그런 소리 우리는 아무 매력이 없어. 당장 빚쟁이가 오는 것을 면하게만 해주면 좋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부처다 이런 얘기는 아무런 매력이 없고 우리 당장 고통이나 좀 면하게 해주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고통을 완전히 해결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약간 초보 성자를 수다원이라고 했고 그다음 고통이 다소 더 해결된 사람을 사다함. 고통의 뿌리를 어느 정도 거의 다 제거한 사람을 안함. 고통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라한은 최고의 성자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법화경 같은 데 가보면 그 최고의 성자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 일단 고통이 하도 심해서 아우성치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명칭이지 실제로 아라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선 처음에 하실 땐 이런 명칭을 쓰셨다가 나중에 이런 명칭은 안 쓰세요. 이건 다 허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선 이제 10분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보살이 등장합니다. 이제 보살이 등장하면서 이제 보살도가 어떻게 보면 서가열의 중심이 되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지금 아라한이니 아나함이니 이런 얘기를 거의 쓰는 데가 없잖아요. 보살의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간화선 같은 데서는 보살의 과정까지도 딱 생략을 해요. 바로 간화선 잘하면 바로 1초 직이별이지. 바로 부처가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네요. 이 도인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법을 세운대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법을 세우는데 근데 자기 주위에 모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밝게 해줘야 되는데 밝게 해주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도무문이라고요. 큰 도를 들어가는 길에는 어떤 정해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근기가 대단해요. 이 사람 한마디만 일러주면 그대로 당장 부처가 될 것 같을 정도로 근기가 아주 높은 사람들한테는 당장 부처가 되는 길을 일러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조사선이고 간화선의 식으로 돼서 내려왔는데 그때 아마 해능대사나 뭐 임재 스님 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저 근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개 그때는요 귀족 불교였어요. 이런 우리처럼 근심 걱정이 많은 소시민들은 아예 불교를 접근하지 못하고 불교를 하더라도 나무 아미타불에서 극락세계 가는 불교만 했지 깨달음의 불교는 접근도 못했어요. 깨달음의 불교는 귀족들만 접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들만 깨달음의 불교를 만났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이 더 많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돈교라고 그럽니다. 조사선이니 간화선이니 한다름의 부처가 되는 길인데 서가열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근기가 높은 사람이 죽었고 우선 고통을 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그 소승경전을 먼저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아함부경전을 12년을 하면서 고통을 면해 주십니다. 아함부경전은 바로 탐심, 고통의 가장 근본이 애욕이라고 하는데요. 탐심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는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고서 고통을 많이 면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뭐를 해야 되느냐면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걸 또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도 때가 안 됐어요. 지금 불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또 역사와 철학을 알아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나고 지혜가 나와야 금강경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금강경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과학 분야에서도 반드시 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배경이 되는 역사, 철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지금 그 역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왜 아함경을 설하셨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주로 탐심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함경을 설해서 탐욕심을 제거하게 하면서 고통을 제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금강경을 설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한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계급 차별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방등부 법문을 설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방등부의 성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각이라고 그래요. 연각. 근데 그 연각도 다 허상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새는 연각을 안 씁니다. 이제 방등부를 8년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고통받는 사람, 한 맺힌 사람이 서가열의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근기들이 대단히 높아서 마음 닦아 밝아지는구나.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로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탐심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됐고 진심도 어느 정도가 제거가 됐고 마지막에 치심만 제거하면은 밝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서가열애가 발견하고 치심을 닦아서 밝아지게 하는 것. 그런 법문을 설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1년을 하셨고 그것이 반야부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1년을 다 한 것, 21년 반야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반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개 이 불교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경이 나올 때까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즉 탐심을 가진 사람들을 탐심을 해탈해서 편안하게 하셨고 진심을 가진 사람을 해탈해서 편안하게 하셨고 마지막에 치심, 즉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요거만 하면 도통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가리키게 되면서 금강경이 등장을 했다.
반야부 경전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역사를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최후의 설법인데 그것이 법화 열반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9년 설법 중에서 고통을 미워놓는 가르침 아함부 12년, 한을 미워놓는 가르침 방등부 8년,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즉 지심을 닦아서 밝아지는 반야부 21년, 나머지 그래서 부처가 되느니라 하는 법문을 설하신 것이 또 8년에서 도탈 49년 동안 하셨는데 이 역사를 알아야만이 금강경의 위치가 알게 되고 지금 서가열의 49년 설법 중에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 핵심이 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시고 듣는 것과 그냥 금강경은 뭐 영가천도하는데 좋대더라. 임신부는 읽어서는 안 된대더라. 이거는 금강경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금강경의 역사를 잘 안다면 금강경이야말로 서가열애가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금강경 속에 모든 해답이 있고 금강경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한과 무지무능에서 다 한꺼번에 해탈해서 밝아지는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신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공부는 매우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역사 다음에 그러니까 구부는 수다운 사담 안함 안 하는 이런 과정의 얘기가 일단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밝아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때 그 사람들 그 고통을 미워놓고자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허상의 이름일 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법화경의 화성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화성품 여기서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라하님은 아주 완전한 열반이라고 그 당시 아함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라하는 부처나 마찬가지다. 최후의 열반이다. 최후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법화경에 가서는 다 가짜다. 닿기 위해서 너희들은 최고의 성자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들어낸 일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금강경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학자 수준은 안 돼요. 전 밝은 선지식을 만났고 선지식은 이렇게 금강경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자신 있는 해석을 해줌으로써 금강경만의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금강경을 더 정말 신념을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고 공부하게끔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역사를 공부했다면 그다음에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 철학에는 4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의 철학이 뭐냐면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철학이 있어요. 그 뒤에 구조.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을 일깨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금강경 읽으면 무량무변 공덕이 있고 잘 되고 재앙소멸하고 소원성취가 된다라고 그 말만 믿고요. 그 어떤 심오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공부하지 못합니다. 일체유심조 공의 진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금강경을 가지고 물론 밝아지고 깨달음의 길도 갈 수 있지만은 반대로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인재 양성도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도 배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 불화 이것을 다 해결하고 가난을 해결하고 그리고 무지무능을 해결해서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사회도 기여하는 이런 철학이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알고 금강경을 읽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뭐 영가천도에만 좋더라. 제사하는 데만 좋더라.
뭐 등등 이런 거밖에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역사와 철학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적으로 알면 할수록 금강경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금강경에 모든 난제에 대한 해답이 다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10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릴 게 많대 합니다만은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핵심적인 철학에 대한 그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장엄불토자는 즉비장엄일세 심영장엄이니라 이런 것도 있고요. 부처님이 연등불소에서 어법의 유소득부화 그랬더니 수벌이 존재가 실무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실무소득이라는 것도 철학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물론 일체유심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속에도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간단한 극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강경 10분에 다 나와 있어요. 즉 금강경 10분에 금강경 철학의 전체가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해석은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특히 실무소득이라는 표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무소득 뭐 하는데 그렇게 얻어야 될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무소득이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무소득심 속에는 자신이 전지전능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난제는 다 풀려요. 배고프다, 가난하다 이런 문제도 금강경을 통해서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 그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금강경 10분에 금강경 역사와 철학의 공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역사와 철학을 공부함으로써 금강경을 이해를 훨씬 더 돕게 한다. 그리고 금강경을 나아가선 깨닫게 한다. 금강경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전지전능한 것을 알게 되고 모든 난제는 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마음 밖에서 찾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금강경 10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